당장 나가! 그 두 마디가 한서진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영하 10도의 눈보라 속에 내쫓긴 그녀는 8살 딸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다 쓰러졌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를 잃으셨어요. 표절과 불륜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 복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눈의 여왕이 된 그녀는 과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연 올데이와 하루 종일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년 겨울, 강원도 양양. 하늘이 무너질 듯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죠. 서진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8배 서진은 임신 7개월 차였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만큼은 직접 끓이고 싶었어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느라 늘 바빴던 그녀였지만 임신 후 휴직하면서 처음으로 아내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8살 민지가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딸이었죠. 엄마를 닮아 큰 눈에 긴 속눈썹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곧 올 거야.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나 봐.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남편 강태우는 제약회사 본부장으로 승진한 뒤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오늘처럼 연락도 없이 늦은 적은 없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죠.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뱃속의 쌍둥이가 발길질을 했어요. 마치 엄마의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쿵! 현관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정장 재킷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서진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표정을 본 순간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날아갔죠. 이게 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제일 위에 있는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한서진 연구원 표절 의혹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자신이 수년간 연구했던 신약 개발 자료가 표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진들이 있었죠. 누군가와 포옹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옷차림이 서진과 비슷했습니다. 이건 저가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 태우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회사에서 다들 아는 얘기야. 내가 다른 팀 연구 결과를 훔쳤다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죠. 그 남자와도 뭔가 있었다며? 내 등 뒤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던데?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당신만 사랑해요. 이 아이들도 당신 아이고요. 서진은 배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소연이 다 봤대. 내가 그 남자와 만나는 걸. 박소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회사 마케팅 이사인 박소연은 태우를 좋아했었죠. 서진은 그녀가 자신을 질투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소연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어줘요. 서진은 태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서진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엄마. 민지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부모님의 다툼 소리에 잠이 깬 거였어요. 파자마를 입은 작은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민지야, 방에 들어가 있어. 서진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태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거실 선반 위에 꽃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꽃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죠. 서진은 딸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태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더러운 여자를 내 집에 둘 수 없어.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었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이 지금은 독을 뱉고 있었습니다. 제발. 눈도 이렇게 오는데 아이도 있고 뱃속에는 당신 아이가. 내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긴 한가? 그 말에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 정도로 의심하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태우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집 안으로 들이쳤죠. 밖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끌어낼 거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외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트를 걸쳤죠. 하지만 임신 7개월의 배가 불러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춥고 무서워요.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 거야.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걸요. 태우의 눈빛에는 한 점의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서진이 현관을 나서자 태우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찰칵하는 자물쇠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에 빗장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민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작은 몸이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요? 일단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해.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한참을 걸어가야 했죠. 게다가 이 시간에 누가 문을 열어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배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기들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서진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도 쓰러질 수 없었으니까요.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서진은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차가워요. 민지의 작은 손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딸을 감쌌어요. 이제 그녀는 얇은 스웨터만 입고 있었죠. 조금만 참아. 저기 불빛이 보이지? 거기까지만 가면 돼. 하지만 불빛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에웠어요.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전봇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며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서진은 뱃속의 아기들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눈에 묻혀버린 것처럼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급차를. 따뜻한 손이 서진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죠. 병원 응급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겨우 눈을 떴을 때 의사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신이 드십니까? 저체온증이 심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서진은 급하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지, 내 딸은 무사해요. 옆 병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죠. 뱃속에 아기들은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스트레스와 저체온증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서 울 힘조차 없었던 걸까요? 살아있는 아이는 괜찮은가요? 네, 다행히 한 아이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잔인할 뿐이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라 아무도 듣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눈빛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한서진이라는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여왕이 태어났죠. 눈의 여왕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아빠는 왜 우리를 내쫓은 거예요? 서진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너를 위해서라도 강해질게.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하도록.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하얗게 지우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언젠가 녹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죠.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요리라고 했던가요?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변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분이 오셨는데요. 면회를 허락하시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태우의 차가 병원을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기다려. 내가 나에게 한 일을 모두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겨울밤에요. 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죠.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배가 무거워 걸음이 느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버려진 여자, 배신당한 아내, 그리고 한 아이를 잃은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똑똑,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리자 중년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쓴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죠?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 김정민입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갈 곳이 없으신 것 같아서 왔어요.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이. 걱정하지 마세요. 긴급 지원 제도가 있어요. 아이도 있고 임신 중이시니까요. 정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서진과 민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건물 지하였죠.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따뜻한 곳이었으니까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만 있을 거야. 엄마가 금방 더 좋은 집을 구해줄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었거든요. 그녀 명의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잠든 후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눌러봤죠.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고 끊었습니다. 서진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말이죠. 소문이 퍼진 거구나.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표절과 불륜. 그 두 단어가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흥미로운 소문을 더 믿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그녀의 이름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자리가 없네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임신 중이시면 일하기 힘드실 텐데. 거절의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엄마, 배고파요. 서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녀는 계란을 후라이해서 밥과 함께 민지에게 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가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영양분을 원하고 있었지만 민지를 위해 참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버리기로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그녀는 동네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세탁소 주인은 5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인상이 좋았죠. 그녀는 서진의 배를 보며 놀랐습니다. 아이고, 만삭이네. 이런 몸으로 일을 하겠다고? 제발 부탁드려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진의 간절한 눈빛을 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시간당 8,000원. 5개는 일만 할 수 있겠어?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세탁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계속 서 있어야 했고 무거운 옷더미를 나르기도 했죠. 배가 당기고 다리가 부섰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세탁소 아주머니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일하는 거 다 봤어. 이거 먹어. 아주머니가 내민 것은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울긴 왜 울어. 먹고 힘내. 서진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하지만 밥만 먹고 나머지는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남편의 차였죠. 창문이 내려가고 태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박소연이었습니다. 35의 박소연은 날씬하고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서진을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때 잘 나가던 연구원님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네. 소연의 목소리는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웠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죠. 이혼 서류는 언제 줄 거야? 태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빨리 처리해. 소연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 말에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불륜이 사실이었던 거죠. 자신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소연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는 이제 오지 마. 표절범은 필요 없으니까. 그건 거짓이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서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어깨를 으쓱했죠. 증명할 수 있어? 증거라도 있어? 증거. 서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는 회사에 있었고 그녀는 접근할 수 없었으니까요. 태우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검은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서진은 길가에 주저앉았어요.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눈물은 사치였으니까요. 그때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배를 움켜잡고 신음했어요. 안 돼.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서진은 간신히 일어나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으로. 빨리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서둘러 그녀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조산이었죠. 임신 8개월에 아기가 나오려 했던 겁니다. 힘주세요. 아기가 거의 나왔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있는 힘껏 힘을 주었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기를 위해 견뎠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어요. 쌍둥이 중 혼자 살아남은 아이였죠. 서진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이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진의 눈물이 아기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병실로 옮겨진 후 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동생이에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예쁘다. 이름은 뭐예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은지, 하는지, 은혜의 은, 지혜의 지. 이 아이가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은혜로운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시 서진을 덮쳤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던 거죠. 한서진 씨, 병원비가 300만 원 나왔는데요. 원무과 직원의 말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분할로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반은 내셔야 퇴원이 가능해요. 서진은 막막했습니다. 150만 원.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죠. 그때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에 지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한서진?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은정 교수님? 오은정. 서진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였습니다. 바이오 연구 분야의 권위자였죠. 은정은 서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왜 연락하지 않았어? 교수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내가 내 스승이잖아. 은정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내밀었어요. 병원비는 내가 낼게. 그리고 그녀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표절 같은 거 할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를 가르쳤잖아. 무슨 일이 있었든 진실은 밝혀질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교수님, 울지 마.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은정의 따뜻한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갓 태어난 은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나도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한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었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불꽃이었죠. 하지만 그 불꽃은 아직 작았습니다. 키워야 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서진은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엄마가 지켜줄게. 너도 민지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리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수님, 내일 다시 오세요. 은정은 일어서며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그리고 내가 다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하지만 교수님, 전 이제 표절범? 그건 거짓이잖아. 난 내 제자를 믿어. 은정이 나간 후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힘도 생겼죠.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어요. 2014년 봄, 2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갔죠. 작은 원룸은 여전히 비좁았지만 2년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사라졌고 벽지도 새로 발랐거든요. 민지는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딸은 엄마를 도와 은지를 돌보는 착한 아이로 자랐죠. 2살배기 은지는 민지 옆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 사이 시간에 먹을 도시락이었죠.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진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정 교수의 메시지였죠. 오늘 오후 3시 연구소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온 걸까요? 그날 오후 서진은 대학 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궁전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서진아, 이분은 윤창수 대표님이야. 바이오 투자 전문회사를 운영하시지. 윤창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악수했어요. 한서진 연구원이군요. 은정 교수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윤창수는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봤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고 싶어요. 서진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창수가 계속 말했어요. 2년 전 강태우가 발표한 신약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데이터는 완벽했지만 그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죠. 윤창수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연구자는 당신이었다는 걸.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당신이 다시 그 연구를 완성하면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은정 교수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다시 시작할 때야. 내가 진짜 연구자라는 걸 보여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서진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는 세탁소, 오전에는 연구소, 오후에는 식당.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연구소는 작고 낡았습니다. 실험기구도 오래된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이 시료는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영하 80도에서 보관하고. 서진은 혼잣말을 하며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은 약품에 물들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서진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은정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었어? 12시가 넘었는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이 실험만 끝내면. 은정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서진은 다시 현미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정은 그런 제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아이들은 괜찮아? 네, 민지가 은지를 잘 돌봐줘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서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교수님,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단백질 결합이 불안정해서. 은정이 다가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줬죠. pH를 조금 낮춰봐. 그리고 촉매제를 바꿔보는 것도. 두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서진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시료병 속의 용액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첫 번째 성공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진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그녀를 잡았어요. 서진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은정은 서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 줬죠.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었어?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은정은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먹어. 쓰러지면 누가 연구를 완성할 거야? 서진은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달았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긴. 넌 내 자랑스러운 제자야.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은지가 열이 나요. 계속 울어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금 갈게. 은정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빨리 가자. 차 안에서 서진은 초조하게 손을 비볐습니다. 은지가 아프다니. 연구에만 집중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울고 있는 은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뜨거웠죠. 언제부터 이랬어? 1시간 전부터요. 약을 먹였는데도 안 떨어져요. 서진은 은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돌아봤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병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응급실에서 의사는 은지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거였죠. 엄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네요. 아이들은 엄마의 상태를 느낍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은정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연구 속도를 조금 늦추자. 건강이 우선이야.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야. 서진은 잠든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이 안쓰러웠어요. 알겠어요. 조금 쉬면서 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진의 연구는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성공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2년 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었죠. 윤창수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진의 연구 결과를 보고 감탄했어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상용화가 가능하겠어요. 아직 부족해요. 좀 더 실험을 해봐야. 아니요, 충분합니다. 이제 특허를 신청하고 제품화를 준비해야죠. 서진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품화요? 네. 화장품으로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의약품보다 승인이 빠르니까. 윤창수는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SJ 바이오 코스메틱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 이니셜을 딴 회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라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자금이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지분의 30%만 주세요. 나머지는 당신 것입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윤창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강태우와 악연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적이 있어요. 서진이 놀랐습니다. 윤창수가 계속 말했죠.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언젠가는 그가 벌을 받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한다면 그가 저절로 무너질 거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이 성공하는 거예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불타고 있었죠. 좋아요.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할게요.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이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강태우, 박소연. 기다려. 내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게 한 일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여왕이 왕관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서진은 회사 설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서명은 단호했어요. 한서진.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서진은 더욱 열정적으로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정 교수와 윤창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으니까요. 서진아, 이 데이터 좀 봐. 은정이 새로운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죠. 세포 재생 속도가 200%나 증가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걸로 주름 개선 크림을 만들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핵심 기술을 완성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연구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소연이었습니다. 연구소 문 앞에 선 박소연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화려하고 도도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뭔가 초조해 보였죠. 명품 가방은 여전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비웃음을 지으며 연구소 안을 둘러봤어요. 초라하네. 이런 곳에서 연구한다고? 우리 회사 연구소 안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은정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아, 실례했네요. 전 파마테크 마케팅 이사 박소연입니다. 소연이 명함을 내밀었지만 은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죠. 서진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이요? 3년 전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서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태우가 요즘 이상해요. 그 말에 서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당신이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 복수할 생각은 아니겠지?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죠. 거짓말하지 마.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박 이사님이야말로 불안한 것 같은데요. 남의 것을 훔쳐서 얻은 자리니까 불안한 거 아닌가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조심해. 너 같은 건 언제든지 다시 짓밟을 수 있어. 해보세요.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두 여자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을 때 윤창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를 본 소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창수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박 이사. 아직도 파마테크에 계셨군요. 윤창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대표님이 왜 여기에? 제가 서진 씨의 연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도 있나요? 소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윤창수가 서진을 돕고 있다는 건 예상 밖이었던 거죠. 이제 가보시죠. 그리고 강태우 본부장에게 전해주세요. 곧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윤창수의 말에 소연은 황급히 연구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쑤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저들이 불안해한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윤창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특허 신청이 승인됐어요. 서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창수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홈쇼핑 방송 출연도 잡았어요. 다음 달의 첫 방송입니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2017년 3월 SJ 바이오 코스메틱스의 첫 제품 리제너 크림이 출시됐습니다. 방송 당일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순간 긴장은 사라졌어요. 이 크림의 핵심 성분은 제가 10년간 연구한 특별한 복합체입니다.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진행자가 크림을 손등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흡수가 빨라요. 그리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방송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준비한 물량 5,000개가 10분 만에 매진됐죠. 전화가 폭주했고 추가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이래요. PD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서진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성공한 거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서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은지도 엄마 보고 손뼉 쳤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됐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다음 날 각종 언론이 서진을 주목했습니다. 기적의 화장품, 하루 만에 품절 대란. 신인 CEO 한서진, 화장품 업계 돌풍. 10년 연구의 결실, 리제너 크림의 비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기사들 중 하나가 특별했습니다. 한 기자가 서진의 과거를 조사한 거였어요. 한서진 대표 알고 보니 파마테크 전 연구원. 표절 누명으로 해고된 후 재기 성공. 기사는 조심스럽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서진이 표절을 한 걸까? 아니면 누명을 쓴 걸까? 그 기사를 본 태우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구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우리가 증거를 다 없앴잖아. 태우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창수가 뒤에 있어. 그 사람이 우리를 가만둘까? 그럼 어쩌자는 거야? 선수를 쳐야 해. 서진이 더 커지기 전에. 소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한편 서진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생산을 늘려도 부족했어요.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큰 건물로 이사했죠. 대표님,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직원의 보고에 서진은 놀랐습니다. 해외요? 네, 중국과 일본 바이어들이 독점 계약을 원한대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빨리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일단 미팅을 잡아주세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어요. 그날 밤 서진은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였죠.
아직도 안 가세요? 은정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SJ바이오의 연구소장이 되어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서진아, 넌 정말 대단해. 3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니. 은정의 칭찬에 서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 실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경비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창고에 불이 났어요. 제품이 다 타고 있어요.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고에는 다음 달 출고할 제품 10,000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은 거의 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소방관이 대답했습니다. 방화로 추정됩니다. 인화물질이 발견됐어요. 서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화라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CCTV는요? 확인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서진은 불타버린 창고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윤창수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죠? 최소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진 거였어요. 보험은? 드러났지만 전액 보상은 어려울 거예요. 윤창수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막 성공의 길에 들어섰는데 다시 무너지는 건가 싶었죠. 그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이 낯익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진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범인이 떨어뜨린 것이 보였어요. 라이터였습니다. 금색 라이터.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라이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태우가 늘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였습니다. 금색 라이터를 확인한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진은 겨우 몸을 가누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태우가 방화를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의 라이터를 훔쳐서 쓴 걸까요? 이 라이터의 주인을 아시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태우를 지목할 수는 없었죠.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이터를 증거품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문을 채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형사가 떠난 후 윤창수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우 것 같던가요? 서진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창수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어떻게? 그 라이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한정판 던일이죠. 그가 자랑하듯 들고 다니던 걸 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미 모든 걸 빼앗아 갔는데 불안한 거겠죠.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윤창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우와 소연은 서진의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서진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당장 다음 달 납품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대표님, 재생산하려면 최소 2달은 걸려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진도 막막했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그녀의 마음을 알고 우는 것 같았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온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파마테크의 한 연구원이었어요. 서진이 있을 때 후배였던 김진수였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진수는 30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순진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서진이 회사에 있을 때 많이 도와줬던 후배였어요. 진수야? 어쩐 일이야? 진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어요. 이게 뭐야? 선배님의 연구 자료예요. 원본이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사실 선배님이 떠난 후 전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배님이 표절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사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강태우 본부장이 선배님의 연구 자료를 자기 것으로 바꿔치기 한 거리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제야? 죄송해요. 저도 겁이 났어요. 가족이 있고 직장을 잃을까봐.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선배님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니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선배님 조심하세요. 강 본부장과 박 이사가 뭔가 또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진수가 떠난 후 서진은 즉시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연구 자료가 그대로 있었어요. 날짜도 서명도 모든 것이 완벽했죠. 서진은 윤창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반격할 때예요.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 국제 박람회장. 대한민국 최대의 화장품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천 명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몰려들었죠. SJ바이오 코스메틱스도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화재로 큰 손실을 입었지만 남은 제품이라도 선보이기로 한 거였어요. 서진은 직원들과 함께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파마테크 부스가 있었죠. 태우와 소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5년 만에 공식적인 재회였어요. 태우는 이제 4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주름이 늘어 있었죠. 무엇보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계속 주변을 살피며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죠. 서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그에 대한 미련도 증오도 없다는 듯이요. 오랜만이네요. 서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우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어요. 아, 그래. 오랜만이네.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만나니 기분이 묘하네요. 한때는 같은 회사였는데. 그러게요. 많은 것이 변했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반면 소연은 가시돋친 말을 이어갔어요. 화재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안 됐네요.
보험은 드러났겠죠? 그 말에 서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박 이사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죠? 범인을 거의 찾았거든요. 곧 밝혀질 거예요. 태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때 박람회장 메인 무대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혁신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대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진도 그쪽으로 걸어갔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의 혁신상 수상자는 SJ바이오 코스메틱스의 한서진 대표님입니다. 박람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화재 사고로 정신이 없어서 상 후보에 오른 것도 몰랐던 거죠. 서진이 무대로 올라가자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둘러봤죠. 태우와 소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모든 걸 잃었었어요.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가족도 잃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표절 누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았어요. 박람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진을 찍기 시작했죠.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서진의 시선이 태우와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도망치듯 박람회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죠. 무대에서 내려온 서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명을 씌운 건가요? 증거는 어떤 것인가요? 법적 대응을 하실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진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의 인터뷰가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한서진 대표, 표절 누명 억울함 호소, 파마테크 연구 조작 의혹 제기, 화장품 업계 최대 스캔들 예고, 태우의 집. 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죠. 벌써 반병을 비운 상태였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먼저 치자. 어떻게? 서진의 회사를 인수하는 거야. 돈으로 해결하자고. 태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받을 것 같아?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우가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강태우 씨죠? 방화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태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증거로?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당신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게임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집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은지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강태우 파마테크 본부장,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텔레비전을 껐어요. 복수의 첫 번째 장이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태우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마테크는 발칵 뒤집혔죠.
본부장이 방화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회사 비상대책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죠. 박 이사님, 이사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소연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직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하지만 언론에서 계속 파마테크를 공격하고 있어서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한서진, 다 내가 꾸민 일이겠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구치소에 있어서 연결될 리 없었죠. 한편 서진은 은정 교수와 함께 연구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서진아, 이 박스는 뭐야? 은정이 구석에 있던 먼지 쌓인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2011년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 이건 제가 파마테크에 있을 때 자료예요. 왜 여기에? 서진이 박스를 열자 수많은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 파일이 눈에 띄었죠. 한서진 실험일지 2011.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원본 연구 자료였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은정이 다가와 서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 이거 내가 보관했던 거야. 내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 내 자리를 정리하러 갔었거든. 그때 이 자료들을 발견하고 혹시 모르니까 가져왔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연락을 못했어. 미안해. 더 일찍 찾아줬어야 했는데. 서진은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그녀의 서명과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내용이 태우가 발표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였죠. 이것만 있으면 완벽한 증거가 돼요. 서진은 즉시 윤창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사흘 후 서진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죠. 서진은 침착하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2011년에 작성한 연구 일지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강태호 씨가 발표한 것보다 6개월이나 앞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파마테크와 강태호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해 배상액은 얼마나 청구하실 건가요? 500억 원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요. 그 금액의 근거는요? 제 연구를 도용해서 파마테크가 얻은 이익, 그리고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모두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구치소 면회실. 소연이 유리창 너머로 태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변호사는 뭐래? 태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방화 증거가 확실해서 어렵대. 최소 3년은 각오해야 한대. 태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소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어느 호텔바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수상한 차림이었습니다. 일을 부탁하고 싶은데 소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확인해 보니 두툼한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뭘 원하시죠? 한서진이라는 여자가 있어. 그녀를 좀 곤란하게 만들어줬으면 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교통사고든 폭행이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줘. 소연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계속 걸었죠. 회사 건물 앞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한서진 대표님이시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도 한 명이 더 있었죠. 누구세요? 미안합니다.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경비원 2명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출근하던 직원 여러 명도 보였죠. 조폭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꼼짝 마세요. 직원 한 명이 핸드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조폭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죠. 서진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조폭 3명은 모두 체포됐죠. 서진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최근에 법적 분쟁이 있긴 했는데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형사가 들어와서 뭔가 귓속말을 했죠. 처음 형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서진 대표님, 방금 범인 중 한 명이 자수했습니다. 자수요? 네,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의뢰했다고 합니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소연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출했습니다. 형사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줘. 조폭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돈에 눈이 멀었는데 막상 대표님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을 왜 해쳐야 하나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다가 들킨 거예요.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악인에게도 양심은 있었던 거죠. 형사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줘.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박소연은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곧 잡힐 거예요. 형사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경비원과 직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무서웠죠. 회사로 돌아온 서진을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소연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파마테크 박소연 이사,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서진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한때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걸 보니 씁쓸했죠. 민지가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딸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은 거잖아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윤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파마테크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합의요? 네, 당신이 요구한 500억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해요. 대신 형사 고발은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500억? 그 돈이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겠어요. 윤창수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500억인데?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형사 재판까지 가서 모든 걸 명백히 하고 싶어요. 윤창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지지해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5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어요. 오늘로 과거와의 악연이 끝났다. 태우와 소연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나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때다. 펜을 내려놓은 서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더 큰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17년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태우와 소연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언론사 기자들이 법원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대표님, 오늘 재판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진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윤창수와 은정 교수가 함께 있었어요. 든든한 지원군들이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어요. 그때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을 찬 태우와 소연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죠. 태우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제약회사 본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볼은 홀쭉하게 파였죠.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죠. 두 사람과 서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고 소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서진은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봤죠.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읽었어요. 피고인 강태우는 2011년 한서진 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무단 도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SJ바이오 코스메틱스 창고에 방화를 저질러 약 1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박소연은 강태우와 공모하여 연구자료 도용을 방조했으며 거짓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한서진 대표를 해치기 위해
폭력배를 고용하여 살인교사를 시도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죠.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태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방화 혐의는 인정하지만 연구자료 도용은 부인합니다. 서진이 놀랐습니다. 아직도 부인하다니요. 소연의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나무망치를 두드렸죠. 조용히 하세요. 원고 측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서진 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수 연구원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진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2011년 당시 저는 한서진 선배님의 연구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연구는 분명히 선배님의 것이었어요. 강태우 본부장은 그걸 빼앗아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진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연구실 출입 기록입니다. 한서진 연구원이 매일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있었다는 기록이에요. 반면 강태우 씨는 그 시간에 회식이나 골프를 갔죠. 태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증인은 은정 교수였습니다. 저는 한서진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입니다. 그녀의 연구 스타일과 필체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연구 일지는 분명히 서진이가 작성한 겁니다. 은정은 원본 연구 일지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죠. 필적 감정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100% 한서진 씨의 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태우의 거짓말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급하게 뭔가 상의했어요. 휴정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서진은 복도로 나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윤창수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거의 끝났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씁쓸했어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태우가 직접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우가 계속 말했어요. 한서진의 연구를 훔친 것도 방화를 저지른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태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보다 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저보다 뛰어난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박소연이 계속 부추겼습니다. 서진이가 바람을 피운다고, 표절을 했다고.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내가 한 짓이잖아.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소연이 억지로 앉았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소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도 증언대에 섰죠. 당신은 왜 한서진 씨를 해치려 했습니까? 저는 그저. 소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어요. 강태우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겁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겨울밤 저는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린 딸과 함께요.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저는 뱃속에 아이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가족도. 태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파멸시켰으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태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태우가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부축했죠. 피고인 박소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 한서진에게 손해배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탄식과 안도의 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진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서진은 마이크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녀가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 불렀습니다. 엄마. 민지와 은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온 것 같았죠. 서진은 두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모든 뉴스가 이 재판을 다뤘습니다. 정의의 승리, 한서진 대표 500억 배상 판결, 강태우, 박소연 실형 선고, 파마테크 몰락, 눈의 여왕의 복수, 완벽한 승리. 서진은 집에서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2018년 초봄.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SJ바이오 코스메틱스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배상금과 투자금으로 회사는 더욱 탄탄해졌고 신제품들도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죠. 서진은 새로운 사옥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6년 전 지하 원룸에서 시작한 여정이 여기까지 온 거였죠. 똑똑.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태우였습니다. 그는 가석방으로 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10년처럼 그를 늙게 만들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죠. 앉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왜 보자고 했어요?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궁금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서진의 대답에 태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다시피 해요. 모든 걸 잃었죠. 집도,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출소하자마자 해외로 떠났어요. 연락도 끊겼고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이제 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됐네요. 복수에 성공한 기분이 어때요? 서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복수요? 전 복수한 적 없어요. 태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죠. 전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당신들을 파멸시킨 거죠. 하지만 민지가 당신을 그리워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태우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어렸어요. 민지가 날 기억해요? 당연하죠. 아빠니까요. 아무리 나쁜 아빠여도 자식에겐 아빠예요.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우 앞에 놓았죠. 이게 뭐죠? 열어보세요. 태우가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민지와 은지의 최근 사진이었어요. 민지는 이제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은지는 6살의 귀여운 아이로 자라 있었죠. 민지는 과학고에 진학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머리가 좋거든요. 태우가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은지는 제 쌍둥이 중 살아남은 아이예요. 당신이 우리를 내쫓던 날 밤에 한 아이를 잃었죠. 태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집 열쇠예요. 경기도 용인의 작은 집이에요. 태우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지가 가끔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민지를 만날 수 있어요. 단 제가 함께 있을 때만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민지를 위해서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면회는 끝났다는 신호였죠.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앞으로 오세요. 태우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서진아.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이 그를 바라봤죠.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가 말했어요. 민지에게 좋은 아빠가 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의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옛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옛집이 있던 언덕이었어요. 집은 이미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그녀는 언덕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6년 전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쫓겨났던 그 길이 보였어요. 엄마, 민지와 은지가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은정 교수와 윤창수도 함께였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슬픈 생각이에요? 아니, 이제는 아니야. 서진은 가족 같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은정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윤창수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서 있었죠. 민지는 씩씩하게 자랐고 은지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저녁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은지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언덕을 내려갔어요. 서진이 뒤돌아보니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모든 것이 끝났어요. 식당에서 서진의 가족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정 교수가 은지에게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윤창수는 민지의 학교 생활을 물었죠. 참 서진아. 은정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 제안이 왔어. 하버드 의대에서 공동 연구를 하자고. 정말요? 그래. 내 논문을 보고 감명받았대. 세계적인 연구자가 된 거야. 서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표절범으로 몰렸던 그녀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연구자가 된 거였어요. 축하해요, 대표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오늘 태우를 만났다. 처음엔 분노가 일었지만 이내 연민이 들었다. 그도 자신의 욕심에 갇힌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다. 민지가 아빠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다. 용서는 아니다. 하지만 증오를 안고 사는 것도 또 다른 감옥이다. 이제는 놓아주려 한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6년 전 겨울 나는 눈의 여왕이 되었다. 차갑고 단단한 얼음처럼. 하지만 이제 봄이 왔다.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계절.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다. 펜을 내려놓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봄밤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눈이 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2023년. 한서진 회장님, 노벨상 후보에 오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스웨덴 스톡홀름의 기자회견장. 서진은 이제 4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직 후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녀의 연구는 이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SJ바이오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었고 서진은 아시아 최고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됐죠. 어머니, 18살이 된 민지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11살이 된 은지도 과학영재로 성장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증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톡홀름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웠어요. 눈의 여왕은 이제 진정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복수의 여왕이 아닌 따뜻한 용서와 성공의 여왕으로.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마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루 종일 함께하는 사연올데이였습니다.